말이 나온 김에 내 주인이 멋대로 굴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 원래 주인은 누구를 이겨본 적도 없으면서 뭐든 해보고 싶어 한다. 하이쿠를 지어 호토토기스에 투고를 하기도 하고 신체시를 지어 묘조에 보내기도 하고 엉터리 영작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활에 몰두하기도 하고 옛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바이올린을 끼익끼익 하기도 하는데 딱하게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런 주제에 한번 발동이 걸리면 위도 약한 양반이 미친 듯이 열중한다. 뒷간에서 노래를 불러 동네 사람들에게 뒷간 선생이라는 별명을 얻었음에도 아주 태연하게 나는 다이라노 무네모리니라 라는 첫 구절만 읊어댄다. 모두 저기 무네모리가 온다 하며 웃음을 터뜨릴 정도다. 주인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내가 이 집을 산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월급날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분주히 돌아왔다. 뭘 샀나 봤더니 수채화 물감과 붓, 와트만이라는 종이었다. 오늘부로 노래와 하이쿠를 때려치우고 그림을 그릴 모양이었다. 과연 다음 날부터 한동안은 매일 서재에서 낮잠도 자지 않고 그림만 그려댔다. 그런데 그려놓은 걸 보면 뭘 그린 건지 아무도 종잡을 수 없었다. 본인도 영 별로였는지 어느 날 미학인가 뭔가 하는 친구가 찾아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아무래도 쉽지 않아. 남의 그림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붓을 잡아보니 어렵더라고. 이건 주인의 수레다. 역시 꾸밈이 없다. 그의 친구는 금태 안경 너머로 주인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누군들 처음부터 잘 그리겠나. 우선 방 안에서 하는 상상만으로는 그림이 그려질 리 없지. 옛날에 이탈리아의 대가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이런 말을 했네. 그림을 그리려거든 무엇이든 자연 그 자체를 옮겨라.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반짝이는 이슬이 있고 나는 것에는 새가 있고 달리는 것에는 짐승이 있고 연못에는 금붕어가 있고 고목에는 겨울 까마귀가 있다. 자연은 살아있는 한 폭의 커다란 그림이다. 라고 말이야. 어때? 자네도 그림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사생을 해보는 게.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그런 말을 했었나? 전혀 몰랐네. 과연 옳은 말이군. 그래, 그렇고 말고. 주인은 무턱대고 감상에 젖어들었다. 금태 너머로 비웃는 듯한 웃음이 보였다. 그 다음 날 나는 여느 때처럼 툇마루에서 맛있게 낮잠을 자는데 주인이 어쩐 일로 서재에 나와서 내 뒤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퍼뜩 잠에서 깨어 뭘 하는지 실눈을 뜨고 보니 안드레아 델 사르토의 말을 행동에 옮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친구에게 비웃음을 당해놓고 맨 먼저 나를 사생하고 있던 것이다. 나는 잘 만큼 잤다. 하품을 시원하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모처럼 주인이 열심히 붓을 놀리는데 움직여선 안 된다는 생각에 꾹 참았다. 그는 지금 내 윤곽을 다 그리고 얼굴을 색칠하고 있다. 자백한다. 나는 고양이로서 결코 잘난 외모라고 할 수 없다. 등도 그렇고 털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다른 고양이보다 낫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못난 나라도 지금 주인이 그리고 있는 것처럼 묘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색깔부터가 다르다. 나는 페르시아 고양이처럼 노란빛을 띤 옅은 회색에 오칠한 듯 얼룩진 피부를 갖고 있다. 이것만은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칠해놓은 건
노랑도 아니고 검정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닌, 그렇다고 이들을 몽땅 섞어 놓은 색도 아니다. 그저 일종의 색이라고밖에 평할 수 없는 색이다. 더 이상한 점은 눈이 없다는 것이다. 하기사 자는 모습을 사생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만 눈 비슷한 것조차 보이지 않으니 맹묘인지 자는 고양이인지 확실치가 않다. 나는 속으로 제 아무리 안드레 아들 사르토 흉내를 내곤들 이래서는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열정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되도록 움직이지 않으려 했으나 아까부터 쥐가 마렵다. 온몸의 근육이 근질거렸다. 더는 1분도 참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실내를 무릅쓰고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고개를 낮춰 하품을 늘어지게 했다. 이렇게 된 이상 얌전히 있어봤자 소용없다. 어차피 주인의 계획을 망쳤으니 뒤뜰에 가서 볼일이나 보고 슬금슬금 걸어갔다. 그러자 주인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로 방에서 야, 이 바보야! 하고 고함을 쳤다. 주인은 남에게 욕할 때 꼭 바보야 라고 하는 버릇이 있다. 다른 욕을 할 줄 모르니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애쓴 내 속도 모르고 무턱대고 바보 소리를 하다니 무례하다. 게다가 내가 평소 그의 등에 올라탈 때 조금이라도 좋아했다면 이런 모욕도 달게 받겠지만 내 편의는 무엇 하나 흔쾌히 봐준 적도 없으면서 오줌 누러 가는데 바보라니 너무하다. 원래 인간이란 놈들은 자기 역량을 뽐내며 우쭐대기에 바쁘다. 인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 혼쭐을 내지 않는 이상 앞으로 어디까지 더 우쭐댈지 모른다. 멋대로 구는 것도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지만 나는 인간의 부덕함에 대해 이보다 몇 배나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집 뒤뜰에 10평 남짓한 차밭이 있다. 넓지는 않아도 산뜻하고 기분 좋게 볕이 드는 곳이다. 이 집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편히 낮잠을 잘 수 없을 때나 너무 지루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면 나는 여기로 나와 호연지기를 기른다. 어느 따스한 늦가을의 오후 2시쯤 점심을 먹고 맛있게 한숨 자고는 운동 삼아 이 차밭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나무 뿌리 냄새를 한 그루 한 그루 맡으며 서쪽 삼나무 울타리 옆까지 왔는데 커다란 고양이가 시든 국화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는 내가 다가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퍼질러 잤다. 남의 마당에 몰래 들어와 이리도 태평하게 자고 있다니 나는 그 대담한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새까만 고양이였다. 정오를 갖지난 태양이 그의 피부 위로 투명한 빛을 비추었다. 반짝이는 털 사이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금방이라도 타오를 것 같았다. 그는 대왕 고양이라 해도 좋을 만큼 거구였다. 내 갑절은 돼 보였다. 감탄과 호기심에 그 앞에 멈춰서서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잔잔한 가을바람이 삼나무 울타리 위로 뻗은 오동나무 가지를 가볍게 흔들자 이파리 두세 개가 시든 국화 위로 툭 떨어졌다. 대왕은 동그란 눈을 번쩍 떴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눈은 인간이 귀히 여기는 호박이라는 보석보다 한결 아름답게 빛났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두 눈에서 나오는 빛을 내 좁은 이마에 쏘며 넌 뭐냐? 하고 물었다. 대왕치고는 말씨가 좀 천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 목소리의 저변에는 걔도 멈칫할 만한 힘이 깃들어 있었기에 나는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인사를 하지 않으면 험한 꼴을 당할 듯하여 난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고 되도록 태어난 척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이때 내 심장은 확실히 평소보다 격하게 쿵쿵거렸다. 그는 깔보는 말투로 말했다. 뭐? 고양이? 고양이가 들으면 놀라 자빠지겠다. 어디 사는데? 상당히 아나무인이다.
난 여기 선생 집에서 살아. 내 그럴 줄 알았다. 삐쩍 말라가지고. 그는 대왕다운 기염을 토했다. 말본새로 보아 아무래도 양가치 고양이 같지는 않다. 하지만 윤기가 흐르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걸 보면 잘 먹고 다니는 모양이다. 그러는 넌 누군데?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인력거꾼네 검둥이다. 의기양양한 태도였다. 그 집 검둥이라면 이 근방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성질 더러운 고양이다. 하지만 힘만 세고 무식해서 아무도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다들 피하고 싶어하는 녀석이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듣고 조금 서먹함을 느낀 동시에 한편으로는 조금 경멸스러웠다.